무려 38억 년 전, 이 행성의 생명이 처음 싹튼 이래로 지능은 단 한순간도 진화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전자의 생존만을 위해 복무하던 아주 원시적인 생물학적 회로에서부터 지금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인공신경망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지능의 이 거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기계가 정말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정말 엄청나게 자극해 왔잖아요. 한때는 그저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젠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첨예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던 초창기의 시도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거대하고 단단한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요. 아주 복잡한 규칙으로 가득 찬 설명서 같은 거였어요. 인간 프로그래머가 가능한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예측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저렇게 행동해라는 식의 규칙을 수천, 수만 개씩 직접 코딩으로 입력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준 거대한 규칙 사전을 따르기만 하는 거였어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방식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고양이를 알아봐라 라는 간단한 목표를 줬다고 쳐보죠. 귀는 뾰족하고 수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어떻게 규칙으로 다 정의하겠어요? 어둠 속에 숨어 있거나 몸의 일부만 보이거나 아니면 되게 희귀한 품종이면 어떡하죠? 현실 세계에는 이런 예외 상황이 정말 무한하게 많은데 인간이 만든 규칙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인정할 수 못해 없었습니다. 이 규칙 기반 방식은 막다른 길이구나. 진짜 지능을 만들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하겠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설계도는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입니다. 어떻게 뇌과학이 현대 인공지능에 영감을 주었는지 그 혁명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선구적인 학자들이 뇌과학 연구를 들여다보다가 이거다 하고 무릎을 팍 친 거죠. 하나하나 규칙을 프로그래밍하는 대신에 차라리 뇌가 학습하는 방식 자체를 따라하면 어떨까? 왼쪽에 있는 실제 우리 뇌의 뉴런 구조랑 오른쪽에 있는 인공신경망 구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경망, 그러니까 뉴럴넷이라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마치 아기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우듯이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시스템인 거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가 뉴런이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에서는 노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인공지능에서 그 연결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됩니다. 뇌는 전기 신호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AI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으로 이걸 흉내내는 거죠.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 정보를 연결하고 처리해서 결론을 낸다는 본질적인 원리는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뇌 안에서는 관련된 뇌세포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내는 노드들의 연결, 즉 가중치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하나하나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을 그냥 보여줬을 뿐인데 AI가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고양이의 특징들을 스스로 추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기술들이 바로 이 순간 현실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능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더 깊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 셈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란 대체 뭘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의 관점입니다. 튜링은 지능을 행동으로 봤어요. 아주 간단해요. 기계랑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다? 그럼 그 기계는 지능이 있는 거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 즉,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반론이 등장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이대열 교수는 질문을 완전히 비틀어 버려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왜 지능이 생겼느냐를 묻는 거죠.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능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고용된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전자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한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빠르게 분석하고 위험은 피하고 먹이는 찾고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똑똑한 해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해결사가 바로 뇌, 즉 지능이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를 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해가 돼요. 유전자를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의 유일한 목표는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하고 계속 키워나가는 것, 자기 복제 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모든 실무를 다 챙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대리인, 바로 뇌를 고용한 겁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요. 결국 뇌가 하는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사장님, 즉 유전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거대한 생물학적, 기술적 아이디어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우리 머릿속에 이 대리인, 즉 뇌가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반복해서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인 연결망, 바로 시냅스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능력의 프로그래머인 셈이죠.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요. 첫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한 관심과 애정을 갖습니다. 두 번째, 그걸 계속 연습하면서 뇌에 강력하고 반복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뇌 안에서 관련된 시냅스 연결이 물리적으로 더 두꺼워지고 강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얼굴이랑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는 분들 있죠. 그건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단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뇌의 얼굴인식 관련 시납스를 계속 강화시킨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이 야구에서는 최고가 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죠. 그의 뇌는 수십 년간 농구에 최적화된 시냅스 연결을 다져왔지만 야구에 필요한 시냅스는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능의 기원부터 미래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억 년에 걸쳐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봉사했던 뇌라는 대리인처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인공지능은 과연 인류의 번영을 위한 충실한 대리인이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와는 다른 자신만의 목적을 갖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